ML 3번 트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에서는 주로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 네 가지, 그리고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봤었는데요. 임포트 하는 그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들 좀 보겠습니다. scikit-learn의 neighbor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을 이용하는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주는 함수 train test split 임포트했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분류 평가 지표들이 있었죠. 네 가지 점수를 계산해주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라고 하는 함수들 임포트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그 데이터셋에 그 값들을 어떤 일정 스케일 범위 안으로 변환시켜주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 두 가지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사용한 거는 아마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저희가 수업 시간엔 다뤘을 거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아마 드렸을 겁니다. 데이터셋은 GitHub에 있는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fish는 물고기 종류, 물고기 무게, 물고기 길이, 대각선 길이, 물고기의 키와 두께, 이렇게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 물고기의 종류는 두 가지, 브림과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만 선택을 했었죠.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다뤘었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특성은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만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도미와 빙어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선 줄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 배열로 사용할 거는 무게와 길이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그리고 타겟 배열은 물고기 종류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렇게 X라고 하는 피처 어레이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어레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순차 추출, 임의 추출, 그리고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차 추출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순차 추출이고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순차 추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셋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순차 추출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데이터셋이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종류로 정렬이 되어 있다거나, 어, 아니면 물고기의 무게로 정렬이 되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어떤 특정 컬럼들, 특정 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라면 절대로 순차 추출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의 추출은 어, 데이터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뭐 앞에서 70%, 뒤쪽에서 30%, 아니면 앞에서 80%, 뒤쪽에서 20%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임의 추출이고요. 어, 임의 추출과 층화 추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임의 추출의 단점은 훈련 셋에서의 그 레이블들의 비율과 테스트 셋에서의 레이블들의 비율이 그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본 게 있었죠. 훈련셋에서는 도미가 77%, 스멜트가 반올림에서 23% 정도가 있었고요. 테스트셋에서는 도미가 57%, 빙어가 43%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그 예측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각각의 레이블들이 비슷한 비율로 나누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층화 추출이에요. 그래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훈련셋이나 테스트셋에 사용할 원소 개수 혹은 어, 비율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를 할 건지 말 거, 스트래티파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스트래티파이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Y가 도미와 빙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도미와 빙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Y라고 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비슷하게 유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X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 배열인 Y가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율들이 서로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배열이 두 개가 있으면 배열 한 개에서 훈련셋과 테스트셋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특성 배열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 거고,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눌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니까 리턴 값이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사용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했을 때 트레인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1%, 2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1%,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나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 셋이 훈련셋의 그 분포를 비슷하게 따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본 거고요. 나눠본 거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테스트셋에서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정확도가 좋고요. 일단은 좋아야 되고, 어, 정확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셋에서도 훈련셋과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다면 그 모델은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평가지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양성으로 예측한 것을 true positive, 진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거를 false negative, 가짜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예측한 것을 false positive, 가짜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음성이라고 예측한 것을 true negative, 진짜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확도는 전체 샘플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체 샘플을 다 더하겠죠. 다 더하고 진짜 양성과 진짜 음성을 다 맞춘 거. 그게 분자가 되고요. 정밀도는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양성 예측이면 여기 있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이 양성 예측이기 때문에 정답은 true positive만 정답이고요. 그래서 true positive의 비율이에요. true positive의 비율인데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예측값들이에요.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입니다.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이니까 진짜 양성도 있을 거고 가짜 양성도 있겠죠. 그래서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positive가 분모가 돼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양성인 샘플들은 실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은 역시나 진짜 양성만 정답이고요. 실제 양성인 샘플들은 진짜 양성인 것과 가짜 음성인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positive고요. 분자가 true positive예요. 이게 제한율입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합 평균으로 계산한 평균값이 F1 스코어.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합 평균의 정의는. 음,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해봤고요. 예측을 해서 예측값을 찾은 다음에 실제 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시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을 맞춘 거는 몇 개고 틀린 게 몇 개냐. 그리고 실제 값 맞춘 거는 몇 개고 여긴 틀린 거죠. 여기가 맞춘 거고.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의 개수들을 보여주는 행렬을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리포트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들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고 찾기가 되게 분류하기가 되게 쉬운 그런 모델이어서 정확도가 100%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림에서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스멜트에서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브림이라고 하는 거를 양성으로 간주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스멜트를 양성으로 생각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성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보면, 이쪽의 길이가 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근데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쪽의 거리가 더 길어 보여요. 더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스케일이 한 칸의 크기가 200이고요. 여기는 한 칸의 크기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X축의 한 칸의 크기하고요. Y축의 한 칸의 크기를 동일한 비율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 Y축은 0에서부터 1000까지 변할 텐데 X축은 기껏해야 50까지밖에 변하지 않죠. 그러면 X축의 값은 전부 다 요 안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상으로 점들이 찍히게 될 겁니다. 거의 일직선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거리를 계산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무게죠. 무게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리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측할 때 무게도 예측에 일정 비율 어느 그 영향을 주고 싶고 길이도 영향을 주고 싶다. 동일한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개의 특성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값들을 변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그런 게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표준화는 훈련 셋에서의 찾은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훈련 셋의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둘 다 변환하는 게 그게 표준화고요. 정교화는 훈련 셋에서 찾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해서 훈련 셋의 값들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도록 그리고 마찬 비슷한 방법으로 테스트 셋도 비슷한 범위 안으로
변환이 되도록 값을 바꿔주는 게 정규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표준화가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규화가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표준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제 경험상 표준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경향들이 있고, 간혹 정규화도 가끔씩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함수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한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에서 fit, 훈련셋을 준다. 훈련셋을 준다. 여기서 스케일러가 훈련셋에 피팅한다라는 의미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피팅을 호출한 다음에 mean이라고 하는 특성과 var라고 하는 특성을 출력을 해보시면 mean에서는 그 무게의 평균과 길이의 평균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var에서는 무게의 분산과 길이의 분산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과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표준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값들을 변환할 수가 있는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게는 어, 평균 441, 그 다음에 분산은 1.09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값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될 거고요. 길이는 26.8이라고 하는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은 1.04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하는 분산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값들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환한 값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변환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값들을 변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변환된 값과 레이블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변환된 값으로 예측을 해보면 정확도가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 변환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셋을 똑같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된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예측하고 점수를 계산해 보면 예측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상의 물고기 예측값을 계산해 보니까 변환하고 나서 사용을 할 때는 돔이라고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 건데,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물고기에서는 이진 분류를 했었었어요. 도미냐, 빙어냐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로만 분류한 이진 분류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살펴봤을 때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어, 그 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됩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콜앱에서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신러닝 3번까지 만들었었죠. 콜앱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음.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4번 아이리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여기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이리스 데이터셋 분류. 아이리스 데이터셋 분류 문제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벌시 컬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버지 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 분류가 아니에요. 이진 분류가 아니라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어, 세 개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예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도요, 정확도, 정밀도, 제한율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도 클래시피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면 정확도, 정밀도, 제한율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계산된 건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하시고요. 우리 임폴트 먼저 할게요. 여러 가지 임폴트들, 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일단, 넘파이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게 될지 모르니까, 매트, 플롯, 립, 파이플럿 넣으시고요. C번도 넣을까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여러 군데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C번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데이터셋 이어서 사이클런에도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우리 사이클런에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from scikit-learn 여기에서 import datasets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냐면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준비를 하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죠. 예. 데이터 세치가 그렇게 만들어준 배열들을 줄 거예요. 배열들을 줄 거고요. 로드, 그럼 이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어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 데이터셋들 탐색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각화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각각의 그 변수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라거나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 탐색들을 해볼 거예요. 그런 탐색들이 끝난 다음에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한테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가 그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예측하도록 하는 게 머신러닝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느 정도로 얘가 그러니까 모르는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잘 예측할지를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훈련시키지 않을 오로지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할 데이터들을 떼어놓는 작업이 떼어놔둬야 돼요. 분리해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데이터들을 탐색을 해보고 데이터들이 탐색을 해본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를 먼저 하세요. 나누는 거를.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필요한 게 사이클런, 모델 셀렉션, 죄송합니다.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에 뭐가 있냐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했으면, 음, 탐색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처리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케일링을 하실 때 필요한 게 사이클 런, 그리고 전처리가 프리프로세싱,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거는 표준화를 하기 위한, 표준화 특성 변환,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까지 끝났어요. 변수들을 일정한 스케일로 값들을 변환하는 것까지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 중에서 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 사용하는 그래서 K 네이버 분류잖아요. 분류는 클래시파이어로 끝납니다. 클래시파이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가 KNN 모델.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맞추는지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 매트릭, 평가 지표예요. 그래서 사이클론, 매트릭스, 임포트,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찾아보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찾아보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만 해볼까요? 이게 평가 지표들을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이 임포트가 됐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임포트가 됐는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이제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하는 순서들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셋 가져온다. 데이터셋을 가져왔으면 우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다. 우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다. 예요. 나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성들을 어떤 일정 스케일로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델을 선택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시켰으면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본다. 평가를 내려본다. 평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 전처리, 모델 훈련, 모델 평가. 이런 순서예요. 아셨죠? 네. 물론 여기에는 뭐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지만 탐색은 시각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실행 한번 해주시고요. 네, 실행되셨습니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 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할게요. 아이리스. 우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 가지고 왔었어요. 사이클런에서. 그죠? 사이클런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 가지고 왔죠? 점 하시고요.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보세요.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아이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드 아이리스를 보시면은요. 로드 아이리스를 보시면 return x와 y를 쓸 거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fal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frame 이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false로 돼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return xy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할 거냐.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false예요. 둘 다 false.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특성 배열과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특성 배열과 레이블 배열을 따로따로 두 개로 리턴을 할 거냐, 두 개로 리턴하지 않겠다예요. 두 개로 리턴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배열로만 리턴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겠느냐? false로 돼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numpy 배열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numpy 배열로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고요. iris 하고 출력 한번 해보세요. 출력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처럼 보이죠? 중괄호가 있네요. 중괄호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건 뭐예요? 키, 그 다음에 밸류. 쭉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는 타겟,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프레임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타겟 네임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DSCR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자, 아이리스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죠? 중괄호가 있고요. 키가 있고요. 여기에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있고요. 또 배열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 번째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자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닫혀 있죠. 뭐처럼 보여요? 딕셔너리 아닌가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딕셔너리인데 실제로는 딕셔너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딕셔너리는 아니고요. 타입하고서 아이리스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타입이라고 하면 그냥 프린트까지만 할게요. 프린트. 너무 많이 출력이 되니까. 아이리스의 타입은 scikit-learn 패키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딕셔너리는 아니고요. 그냥 딕셔너리는 아니고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scikit-learn scikit-learn 패키지의 번치 클래스. 이 번치 클래스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한 클래스예요. 요거 밑으로 좀 쓸까요? 이렇게.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한 클래스란 얘기는 키와, 키와 value의 쌍으로, 키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치 타입에서는요, 우리가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을 찾을 때 어떻게만 하셔야 돼요? 딕셔너리 이름에서 키 값으로 value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괄호 쓰고, 그 다음에 키 값을 문자열로 이렇게 줘야 되죠. 문자열이나 뭐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쓰죠.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만 써야 되죠. 그죠? 번치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번치는 그 값을 읽어올 때, 번치, 그 다음에 키, 또는, 또는, 번치, 점, 키.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합니다. 형식으로 키를 사용해서 값, value, 아, 값을 참조할 수 있어요. 이게 그 파이썬의 딕셔너리와는 비슷한데 딕셔너리보다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클래스가 사이클런의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리스가 번치라 그랬죠. 키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딕셔너리에도 키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딕셔너리에도 키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키즈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 이름만 배열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키즈였었어요. 키즈.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번치 데이터에는 데이터, 타겟 네임스, DSCR, 피처 네임스, 파일 네임,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듈이라고 하는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값을 읽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아이리스. 딕셔너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차원 배열이냐면 이거 2차원 배열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아이리스는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처가 네개고그 다음에 그 값들, 그러니까 샘플들, 아이리스의 샘플들은 아마 150개가 있었을 거예요. 150개.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쓰셔야 된다? 점 데이터 프레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그러니까 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는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과 비슷하게 쓸 수 있게끔 키 이름들을 데이터 프레임과 비슷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게 그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되셨습니까? 네. 네. 출력한 모습은 봤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얘 특성 배열 feature arrays feature array를 지금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타겟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음, 타겟은 아이리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타겟.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인데, 0이 앞에서 50개는 전부 다 0이고요. 가운데 50개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개가 2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거는 세토사를 의미를 하고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벌시컬러를 의미하고요. 2라고 하는 거는 버지니카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아이리스 점 하 겟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 번치 이름 그다음에 연산자 인덱스 연산자 안에 문자열로 키 아니면 점 하고서 타겟 어떤 키들이 있는지는 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어, 데이터라는 키가 있다, 타겟이라고 하는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키스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호출해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 키들을 찾았으면 키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예. 자, 얘는 제가 저장을 할 건데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리스.점 프레임 해볼까요? 아이리스.점 프레임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만든 적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레임에는 넌이에요. 넌.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타겟 네임이죠. 타겟 네임스예요. 타겟 네임스 읽어볼게요. 타겟 네임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덱 0 타겟에 숫자 0인 거는 세토사다란 뜻이고요. 타겟에서 숫자 1인 거는 버시컬러, 타겟에서 숫자 2인 거는 버지니카예요. 그러니까 실제 타겟 값 있죠. 실제 타겟 값을 타겟 네임스의 인덱스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 0번에 세토사가 있죠. 인덱스 1번에 벌시컬러가 있죠. 인덱스 2번에 버지니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0이면 타겟 네임스 0번으로 찾으면 그게 그 아이리스 품종 이름이고요. 타겟이 1이라고 돼 있으면 타겟 네임스 인덱스 1번으로 하시면 벌시컬러라고 하는 품종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DSCR은 너무 많아서 요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이리스,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거 있죠. 피처 네임즈. 자, 이걸 보시면 아까 숫자 4개 있었잖아요. 데이터에 보시면 숫자 4개 있었죠. 그 숫자 4개가 뭐냐면 첫 번째 숫자는 세펄 랭스, 두 번째는 세펄 위드스, 세 번째는 페털 랭스, 네 번째는 페털 위드스다라고 돼 있어요.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피처 네임스라고 하는 배열의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DSCR이라고 하는 속성은 데이터 프레임,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iris.dscr 하고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특성들은 4개가 있다. 클래스는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아예 통계값들도 다 나와 있군요. 세펄 랭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세펄 위드스, 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데이터들이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게 DSCR,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scikit-learn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키와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사용하시는 방법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셋 준비까지만 일단 마쳤습니다. 저희 준비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